안녕하세요. 한겨레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박영현입니다. 이재성입니다. 네,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물론 실제 탄핵 표결이 내일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대우가 오늘 흐트러졌죠. 이에 따라서 의원 8석 이상의 이탈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 변화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폭탄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어진 오후의 의총에서도 제 의견은 대통령 업무정지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를 두고 현재 국민의힘의 의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론이 바뀐다거나 하는 일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 대표 입장이 바뀌면서 실제로 그 탄핵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 계엄 해제 요구안 투표 때 참석했던 친한계 의원이 모두 18명인데 이 중에 8명만 넘어오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던 그 5명의 의원들이 있었죠. 국힘의원들, 네. 소장파 의원들인데 일단 그분들은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뭐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안철수 의원, 그렇죠. 조경태 의원, 그리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아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만 넘어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의총 중에 잠깐 나와서 아직까지는 당론이 완전히 흔들리는 것 같지 않고 친한계 안에서도 조금 나눠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친한계가 18명에 안철수, 조경태, 네, 여기에 또 김용태, 김재섭 이런 소장파 의원들까지 치면 한 20여 명 되는 것이고 그 밖에 또 사실상 핵심 친윤이나 친한이 아니고 중간에서 좀 간망하는 의원들도 있을 텐데 이런 의원들도 결국은 민심의 향배에 따라서 결정을 아마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에 내일 실제 표결이 이루어지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당론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다만 이제 일부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바뀐 것도 그렇고, 보면 입장이 바뀐 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정치인들을 계엄 이후에 체포해서 구금시키고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오늘 하루 종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왔죠. 차차 짚어보겠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주요 정치인 또 정치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여러 사람을 이제 체포해서 구금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폭로가 되고 있죠. 국정원 그렇죠. 1차장, 홍장원 1차장이 그런 말도 했고. 먼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침 최고위에서 사실 그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충암고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이 여인영 사령관이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상당히 충격적인 폭로를 한 것인데요.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독방들을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교도관들이 비상 소집이 돼서 네. 기존에 있던 수감자들을 방을 옮기고 하면서 독방을 만들었다는 건데 이거는 뭐 누군가를 예, 급히 구금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런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그 정치인을 체포하고 구금한다. 이게 과연 그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계엄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완전히 완전한 불법이고 더군다나 정치인들을 그렇게 하는 건 네. 위헌이고요. 초법적인 발상이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법 위의 존재라고 늘 생각해왔던 네. 그 평소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변명을 하면서 야당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도 결국은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안 할게요. 윤석열이라고 할게요. 윤석열의 그 계엄령 포고문을 보면 반국가 세력을 이번 기회에 일거에 척결하겠다. 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거에 척결하겠다. 네. 그게 한 번에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척결이라는 게 도련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그 계획을 선포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네. 전 국민을 향해서. 그리고 그 계획을 미리 짜놔서 그걸 실행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요인들 체포였던 거죠. 네. 실제로 어떤 식의 그 윤석열의 지시와 행동이 있었는지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결국은 이런 식의 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까지도 억압하려 하고 결국은 국회라는 헌법기관, 국가 권력의 작동을 제한하려 한, 통제하려 한 이런 행동. 이게 결국은 내란죄를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그 계엄 선포 자체도 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도 위헌이고 네.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들 또 요인들을 체포하려고 한 이런 것들 전부가 네. 내란죄의 그 폭동 하나의 폭동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탄핵을 막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바뀌게 된 것도 결국은 이런 반헌법적인 내란 그렇죠. 행위의 사실 당사자가 자신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건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명백하게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이 곧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걸 또 예측을 했을 수도 있죠. 네. 사실 오늘 국회에서도 많은 그런 증언들이 나왔고 정말 새로운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내막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한동훈 대표 쪽에 먼저 전달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어제 저녁쯤에. 지원 의원이 네. 그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죠. 그 국정원장으로서 자기가 좀 알아봤더니 전직 국정원장을 알아봤더니 그 홍장원 홍장원이, 네. 1차장이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그렇죠. 되더라라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전에 국민의힘 대표단이 윤석열을 면담하러 갔을 때 그때 한동훈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나요? 그렇죠. 라고 물어봤고 윤이 포고령 위반이니까 그랬겠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 얘기를 듣고서도 사실은 탄핵 반대 입장을 정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한이. 네. 근데 이 홍장원의 증언 등을 접하면서 더 명확하게 알았겠죠. 근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저는 처음 본 영상인데 네. 그날 그러니까 계엄이 발표된 바로 그날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실 문을 여는데 문을 딱 여니까 우르르 나오죠. 계엄군이 707 부대죠. 707 부대 이 뿔 달린 이 헬멧은 707 부대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면 잡아가려고. 잡아가려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둘 이제 쌓이면서 이건 장난이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걸 한동훈 대표가 느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체포조 얘기가 나오고 윤 대통령이 그걸 사실상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좀 추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이번에 그 홍장군 1차장의 구체적인 폭로 이걸 통해서 자신도 실제로 구금될 뻔까지 했다. 그 실제로 방첩사에 구금 시설을 갖춰놓고 그리로 옮기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드러난 이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네. 역시나 한동훈 대표의 일관된 네. 자아도취적 정치 행태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 대통령 면담에서 자기 왜 체포했냐고 물어보는 것도 되게 웃기고 또 이렇게 중차대한 이 국가적인 판단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동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체포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증거나 정황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걸 기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네. 그릇이 작고 현명합니까? 아니 뭐 물론 뭐 자기만이 대상이어서 뭐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어쨌든 이 여러 정치인들을 가두려고 했던 이 상황 자체가 뭐 반헌법적이고 그 윤 대통령이 또 그런 일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탄핵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긴 하지만 네. 그렇게 비칠 수 있는 측면도 네.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늦게라도 입장을 바꿔줘서 네. 잘했다고 생각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배경을 보면 네. 찝찝한 구석을 감출 수 없다. 네. 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계엄 선포 당시에는 위헌이라고 바로 저지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랬었죠. 실제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된 뒤에 그때는 또 이제 위헌인 계엄 선포임에도 탄핵은 또 저지하겠다고 또 입장을 바꿨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바꾸는 셈인데 네. 이렇게 정치인 책임 있는 정치인이 이런 식으로 뭐 며칠 사이 몇 시간 사이에 입장이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좀 불안을 주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친한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한간에로 가지 않고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나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불확실하니까 그래요. 리더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판단이.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들도 오락가락하는 거죠. 내일까지 또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서 또 바뀐다라면은 그건 뭐 정말 자살이죠. 스스로 정치 생명을 정치 생명. 포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동훈 친한계가 전면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불발될 수 있다. 뭐 이런 뭐 약간의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 의식 있는 의원들 빨리 규합을 해서 내일 무조건 탄핵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나왔던 이 충격적인 폭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방금 이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그 한 위원장이 얘기한 한 대표가 이야기한 이런 사실을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다른 누구도 아닌 국정원의 1차장이 언론과 국회에 밝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된 경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엄을 하는데 수사권을 줄 테니까 네. 국정원이 지금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령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협조해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홍장원이 여인영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하는데 네. 이 아시다시피 홍장원은 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군 출신, 육사 출신이죠. 네, 네. 육사 출신이고 음. 그런데 이 여인영보다는 선배랍니다. 육사로는 네. 선배라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누구누구 잡아야 한다고 이름을 쭉 불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딱 들으면서 이거 미친놈이구나 해가지고 받아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너무 좀 황당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계엄이 선포된 당일이죠. 그날 밤에 그 8시 20분경에 대통령한테서 처음 전화가 왔었는데 이건 받지를 못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보안폰으로 왔는데 그걸 보좌관이 갖고 있어서 받지 못했다는 거고, 그래서 2분 뒤에 본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을 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고, 뭐 당연히 대통령 지시니까 일단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다시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고, 뭐 통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요. 그때 그 명단으로 나온 이름들이 이재명, 우원식, 그리고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은 왜 들어갔을까요?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이 김민웅 교수는 성공회대 교수죠. 김민석 의원의 형님이고요. 그리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관위원이 있었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듣고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끊었다는 건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황당하죠. 특히 이제 주요 정치인들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 여야 지도부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삼은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미운 털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말 그대로 싹 다 치워버리자, 싹 다 잡아들이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소에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정치인들, 또 뭐 김어준 씨 같은 언론, 비판 언론이라든지 뭐 김민웅 교수는 촛불 승리 그 전환 행동이라는 촛불 집회를 이끄는 그 단체 대통령 탄핵을 대표적으로 그렇죠. 외치는 분이시죠. 그렇게 타겟으로 삼은 것 같고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참 의아한데 저는 이거는 제 그냥 혼자만의 짐작입니다만 권순일 대법관이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2020년 선거법 무죄 판결 때 대법원에 그때 이제 대법관이었거든요. 주심이었죠, 이분이. 예, 주심이었는지는 정확히 않는데, 일단 근데 이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무죄 쪽으로 서면서 이제 이게 무죄 판결이 가능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기준으로 이 명단을 누가 추렸는지 그것도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그렇죠. 뭐 방첩사령관이 마음대로 추렸을 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줬겠죠. 당연히 대통령이 내려보냈겠죠. 뭐 김용현이 상의를 해서 내려보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정치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싸그리 지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아서 다 싸그리 잡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독재적인 발상을, 이런 포갑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따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게 아닌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합수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꽃이라는 그렇죠. 그 업체 거기에 군대를 보냈으니까요.
그건 이따가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참. 그런데 뭐 이런 점에 대해서 여권에서도 조금 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보면 조태영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뭐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국정원에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홍장원 차장에게 확인을 했더니 오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맨 먼저 조선일보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물어봤더니 오보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사실 이게 그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냈단 말입니다. 이런 그 반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래전부터 지난 여름부터 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그렇죠.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민석 의원도 했지만 박선원 의원도 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주시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랍니다. 김용현, 그리고 김태효, 그리고 홍장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박선원 의원이 보기에는 친윤 라인인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직접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태용한테까지 그게 갔는지 우리가 뭐 조선일보 보도의 뭐 진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건 뭐 관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홍장원한테 이 지시가 간 건 명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은 그래서 홍장원, 그러니까 김용현이 승진을 하고 홍장원도 비슷한 시기에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길래 이걸 보고 하겠구나. 계엄을 들어가겠구나. 그렇군요. 라고 박선원 의원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태영 원장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 그럴 겁니다. 뭐 지시하려면 나한테 하지 왜 1차장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명확한 통화를 했다는 그 증거까지 그렇죠. 오늘 사진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귀담아들을 그건 홍장원이 지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태용은 오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뭐 이 오보라고 한 부분도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홍장원 1차장이 오늘 저 국회 정보위에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풀 텍스트를 읽어보면은 그 자기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 쪽 얘기해서 한동훈 쪽이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오보라고 말한 것을 조태영 원장은 좀 확대 해석해서 자기에게 편한 대로 해석해서 그렇죠. 이렇게 발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시 뭐 이거는 뭐 다른 경로로도 이미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장관이 정치인들 끌어내라는 뭐 지시를 특전사령관에게 그렇죠. 하기도 했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조태용이 조선일보 보다가 오보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 홍장원에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오보라고 그건 알겠고요. 하더라. 그건 알겠고 조태용이 오보라고 하는 지점 중에는 자기가 받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보도에는 조태용이 거부했다고 나오잖아요. 조태용이 거부하니까 홍장원한테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조태용은. 그렇죠. 네. 자기는 지시를 안 받았다라고 네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하튼 뭐 이런 좀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이걸 이 폭로의 신빙성을 그 위축시키려고 한들 뭐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워낙 많아서요. 오히려 이 부분 이 대목에서 저는 이른바 이 홍 차장이 말씀하셨듯이 육사 출신이고 국정원에서 하여튼 뭐 핵심 요직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도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수행을 그렇게 보이죠. 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그 실제로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런 일을 시키려고 임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마저도 돌아섰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미친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이런 사실이 오히려 좀 우리가 눈여겨볼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국정원 1차장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의 가장 어떤 이런 또 시국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가장 핵심 보좌 역할이라고 그렇죠. 할까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사람마저도 그 설득하지 못하고 이런 반발을 살 정도였다면 이 애초에 계엄 시도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정원은 국내 그러니까 대공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그렇죠. 대공 수사권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도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지만 원래도 그렇죠. 대공 수사권이 없어진 뒤로는 그 근거가 아예 사라진 거거든요. 자꾸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이상한 조작 사건 만들고 하니까 그걸 없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은 국정원을 자기 수하로 부려왔던 거예요. 그럼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수사권 복원해 줄 테니까 이게 국회 입법 사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을 독재자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체포하고 알고 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좀 이상했거든요. 왜 국정으로 보내지? 그러니까 체포조 국회 안에 들어간 체포조가 처음에는 뭐 수방사 특임대 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방첩대가 따로 나중에 있었다는 보니까 거예요. 707이 이제 체포조로 들어갔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방첩사가 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간 거죠. 네. 또 들어갔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군대만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국정원에 또 협조를 하라고 했을까? 이게 좀 의아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군인들은 정치인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방첩사라는 게 이제 군 정보기관인데 군인들은 잘 알아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사찰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개입해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못하게 이제 해놓은 건데 그러니까 그걸 국정원은 어쨌든 뭐 지금까지 그런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던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일부 되살리려고 했던 거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어쨌든 뭐 과거에 조난 자료도 만들고 뭐 그랬던 조직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정치에 관심도 많고 뭐 보고서도 맨날 쓸 테고 하니까 같이 따라 붙어라라고 지시를 했던 거라고 봐야죠. 이때 일단 뭐 저기 홍 차장이 얘기한 걸 보면은 구체적인 그래서 뭐 그 방첩사령관한테 물어봤대요. 뭐 도대체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일단 위치 파악. 그렇죠. 정치인들의 위치 확인, 위치 정보를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국정원에는 뭐 그런 식의 통신사를 뭐 조회해서 통신 기록을 뭐 확인하고 이런 기능이 있을 테니까 감청도 할 수 있을 네네. 거고.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라는 건 이 자체가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또 하나 좀 명확해진 게 수계 이번 이 계엄령 사태의 수계는 윤이고 핵심 주범이 둘인 거죠. 김용현,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면담을 했잖아요. 영내에서 카메라까지 들어오게 해서 원래 거기가 저 비밀 보호 구역이잖아요. 그 카메라 촬영을 못 하게 돼 있는데 들어와서 저자세로 인터뷰 면담을 그렇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항복한 거죠. 투항한 건데 여인영은 아직도 없잖아요. 소식이 없잖아요. 이거는 핵심 주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네. 이 세 사람이 근데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셋 다 윤석열, 김용현, 그렇죠. 네. 중앙고. 예. 네. 이 세 사람이 다 충암고라는 그 학연으로 맺어진 거 인연이고, 그래서 야권에서도 처음에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도 이 세 사람이 가장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또 정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통하면은 무조건 쿠데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우려를 했던 건데요.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그 홍 차장은 동시에 이런 폭로를 하면서 여전히 2차 계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우려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얘기한 게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그 주 사우디 그렇죠. 대사였던 최병혁 네. 대사가 지명이 됐는데 이 사람도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영향력이
아래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 거론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네. 뭐 이런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네. 언제든지 다시 또 재시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우려가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요. 대신 그래서 네. 뭐 국방부에서는 국방부 차관이 네. 이 문제되는 그 3명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네. 특정사령관을 직무 정지를 했죠.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직접적인 우려는 조금 사라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네. 어쨌든 그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이 주요 핵심 인물들이 이미 항복 선언을 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면 군 내에서도 이것이 정말 군 내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또 자칫 뭐 자기 자신들도 네. 가담했다가는 네. 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 이런 현실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 두 번째 뭐 계엄 시도가 있을 것 뭐 하고 싶은지는 몰라도 네. 실행되기는 힘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대응이 좀 그래도 늦어도 좀 늦은 편 아닙니까?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 계엄 해제되면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네.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야죠. 네. 네. 그러니까 내란죄의 그 주요 피의자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뭐 그동안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뭐 체포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직위 정지가 되기까지는 직무 정지가 되기까지 전까지는 어쨌든 계속 현직에 권한을, 머물면서 뭐 언제라도 결국 이 사람들이 다 계엄의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대로 둔 상황에서 언제라도 뭐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뭐 생기는 건 실제로 당연하지 이 않았을까 싶은데. 3사 사령관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오늘 오후에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나온 뉴스는 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계엄령과 관련한 문서들을 파기하고 있고 그 문서를 파기하라고 지시했는데 거부하는 그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부하들을 인사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 나온 뉴스인데 그러다가 지금 오늘 이제 드디어 직무정지가 된 건데 너무 늦은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튼 2차 계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뒤늦게라도 직위 정지가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직위 정지로 이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루빨리 이 관련자들,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자들을 체포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경찰, 검찰, 공수처 뭐 일제히 서로 앞다퉈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발표들을 했습니다.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한 120명 정도 규모의 상당히 대규모네요. 예. 그런 특별 수사팀을 네. 구성했고 또 뭐 검찰도 역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네. 또 군 검찰까지 네. 같이 좀 합류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본격 수사를 나섰다고 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네. 관련 고발 사건들을 이제 수사 부서에 배당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사실은 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이루어졌어야 될 조치들이거든요. 네.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범죄가 벌어졌고 그게 현행범이었고 그렇죠. 현장에서 국민들이 네. 다 목도를 네. 했던 사실인데. 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면 당연히 즉시 그 범죄를 인지해가지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어야 되는데 한 이틀 정도를 미적거렸죠. 네. 눈치 보면서 네. 검찰총장이란 사람은 그제만 해도 기껏 한다는 말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 이런 지시를 내렸다. 검찰 본연의 업무가 뭐냐? 이 수사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그동안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해 와놓고 네. 정작 그 어마어마한 범죄가 벌어졌는데 거기에는 눈 감고 검찰 본연의 업무를 하자. 네.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했죠.
그러다가 어제 이제 심우정 총장이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 배경에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를테면 변심을 한 거잖아요. 홍장원 씨의 그 증언을 아마 그게 이제 계기가 됐을 텐데 그걸 계기로 변심을 하면서 심우정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던 심우정 총장이 어제 급하게 수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네. 지금 기본적인 수사가 한계가 있는 게 네. 경찰은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수사 대상이거든요. 고발 대상자들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찰 최고 수뇌부가 수사 대상자인데 경찰이 과연 얼마만큼 수사를 할지 일단 의구심은 들고요. 네. 근데 뭐 얼마 전에 들어온 뉴스로는 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휴대전화를 네. 경찰 수사팀에서 압수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 조직도 내란에 가담했던 당사자들이라는 점. 그렇죠. 검찰 역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그 내란 혐의를 받는 대상자잖아요. 국무회의 참석을 했고 거기서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법률 참모인데 거기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로 보이고 또 돌아와서는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열어서 계엄 후속 조치에 대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류혁 감찰관이라는 간부는 난 이런 회의 못하겠다 하고 사표 던지고 나왔고 그런 불법적인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했던 혐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라는 게 일단 구조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뭐 우리가 늘 봐왔지만 뭐 당장 이 내란 수괴 정확한 법률 용어는 우두머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부인에 대해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그렇죠. 해줬던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의 믿음을 얻을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럽죠. 그렇군요. 이게 또 군 형법상의 반란 혐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 검찰단의 역할도 있는 건데 군 검찰단도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 수사에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꾸린 그 수사부부에 적극적 인력을 파견하겠다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 군 검찰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시겠지만 그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그렇죠. 기소했던 바로 그 인물이고요. 그리고 법무관리관은 역시 김용현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기로는 아마도 그 포고령 그 문안을 쓰는데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김용현 장관이 그냥 줬다는 거 아니에요? 개무사령관한테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도 이 법무관리관 내 검토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간 군검찰단도 믿을 수 없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뭐 특검이 없으니까 초동 수사와 어떤 신속한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증거들을 모으고 하는 그 단계까지만 하고 얼른 특검을 만들어서 넘겨야죠, 사건을. 그렇지. 결국은 특검이 들어서야 국민이 그나마 믿을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지금처럼 세계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개의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각자 수사한다는 거 이것도 그렇죠. 좀 비정상이죠. 예전 뭔가- 같으면 뭔가- 보통 합동수사본부 그렇죠. 뭐 이런 형태로 예. 이제 하긴 했었을 텐데 지금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뭐 초동 수사 때 여러 가지 증거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야 뭐 각자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걸 통합해서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특검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우려도 드는데요. 이 검찰이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하려고 달려들 가능성도 있다. 예. 사실은 그 부분도 그런데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경계해야죠. 네, 왜냐하면은 검찰이 늘 그랬듯이 죽은 권력에 대한 정말 가공할 수사를 통해서 늘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그러면서 검찰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검찰 개혁의 그 풍랑을 뚫고 살아남는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혹시 또 그런 그 역사를 되풀이하려는 것 아닌지 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대검 총장이 갑자기 그렇게 나선 것도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당장 이 윤석열의 그 내란 음모 이것을 뭐 철저히 파헤치는 임무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검찰에게만 하여튼 맡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예,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 게시판에 보면 네. 오늘부터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성역 없이 수사하자. 그러니까 그동안 갑자기 그런 글들이 예, 그동안 뭐 김건희 그 명품백이나 네. 뭐 주가 조작 이런 무혐의 할 때는 조용하던 그렇죠. 그리고 검사 탄핵한다고 할 때만 부글부글 하던 그 게시판이었는데 역시 어떤 이제 기류가 바뀐다는 걸 네, 이제 뭐 죽은 권력이 된 거죠. 눈치를 여기는? 챈 거죠. 네, 이제 네. 갔구나. 네. 맛이 갔구나. 이걸 딱 파악을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도 말씀하신 그런 게 이 반영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검찰이 그 공로를 따가자. 저는 뭐 오늘 검찰 게시판에 그렇게 글들이 쫙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쥐떼들이 몰려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썩은 고기에 죽은 고기에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가 달려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게 보면 내일 탄핵 가결의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런 권력 향방의 리트머스 아닙니까? 네. 그런 존재인데 죽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 재밌는 포인트네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품백이나 그 주가 조작 사건 어처구니없이 무혐의 처리할 때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막 쥐떼처럼 몰려나오는 걸 보면 역시 재벌은 남못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검찰은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둬서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지금의 이 우리 국가적인 비극을 가져온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검사 윤석열이 뜬 것도 그렇죠. 이런 거죠. 그 이 비극의 뿌리가 어떻게 보면 검찰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를 확실하게 이번에 도려내야.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2번을 속았잖아요. 검찰한테 3번은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윤석열을 뭐 철저히 수사해서 빨리 감옥에 보내야겠지만 어쨌든 검찰에 대한 경계심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결국은 그 가장 핵심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 이 두 사람은 언제쯤 감방에 갈 수 있을까요? 뭐 이 부분일 텐데요. 그거를 뭐 제가 정확히 뭐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예, 어떤 뭐 무슨 뇌물 범죄처럼 뭐 계좌 추적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범죄가 벌어졌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범죄가 벌어졌다는 건 이미 입증돼 있거든요. 우리가 모두 봤으니까 거기에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도 이미 다 뭐 일반 이제 시민들도 다 아시는 정도가 돼 있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 먹고 수사를 한다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예, 그 범죄 혐의 입증을 끝내고 어떤 사법적인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수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일반적인 사건 수사할 때는 핵심 범인이 있으면 그 네. 주변부터 이제 수사해서 그렇죠. 이렇게 네. 타고 올라가는 네, 네, 식인데 이 사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이미 뭐 예, 착착착 예,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를테면 뭐 네. 검찰이 네. 시간을 뭐 끈다거나 네. 앞으로 네. 뭐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네. 의심을 해봐야 될 그렇군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그런 그 증언들이 여러 개 나오고 그럼요. 있습니까? 예. 그 당사자인 저 사령관들, 네. 그 실제로 투입됐던 병력을 지휘했던 사령관들로부터 그게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렇죠. 오늘 뭐 계엄사 그 계엄 당시에 네. 그 상황실에 네. 계엄 상황실에 직접 가가지고 대통령이 가서 네. 병력 추가 투입을 지시하고 뭐 그러니까 국회 장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마음이 급해서 이제 갔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쯤에 가서 병력 추가 투입해서 빨리 네. 해라 독려도 네. 하고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전사령관한테도 전화해서 현재 상황이 그렇죠. 어떠냐고 네. 물었다는 네. 거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네. 그걸 그렇죠. 직접 확인을 했다는 사실 거죠. 뭐 진두지휘를 한 거죠. 그렇죠. 네. 수방사령관한테도 전화했다는 거 전화했죠. 아닙니까? 네. 거기 지금 국회 앞에 수방사 대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어떠냐. 네. 이걸 물었다는 거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 직접 사실은 국회를 장악해라 점거해라라는 지시를 했고 그것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그렇죠. 직접 챙긴 거죠. 네. 챙겼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김영현이 김영현이 했다는 했더라고요. 거죠? 네. 김영현이 특전사령관한테도 하고 수방사령관한테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딱 서로 저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고 그냥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지시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 이번에 크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이죠. 그 중앙선관위 또 뭐 산하의 여러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했다. 이것도 사실 헌법기관에 이렇게 병력을 투입하는 그 자체가 내란의 어떤 증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능케 하는 이런 행위가 이제 그 내란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거죠. 그리고 이 선관위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뭐 무슨 비상사태가 이 선관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 어떤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계엄군이 강제로 진입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것도 내란죄 구성 국회보다 요소가 먼저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병력이. 여기 아주 신속하게 갔더라고요. 예. 계엄령 모르겠어요. 발표를 시작한 게 10시 28분이고요. 끝난 게 29분인데 선관위에 병력이 도착한 게 31분이랍니다. 2분 만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미리 그러니까 저기 준비가 됐던 같은 모양이죠? 과천에서 네네. 같은 과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빨리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사전에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은 네. 둘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기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이게 계엄으로 간다라는 건 몰랐고 그거는 뉴스나 TV를 통해서 봤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여인영은 아직 뭐 그런 증언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먼저 알았을 가능성도 있죠. 같이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사실은. 같이 모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가장 신속하게 아마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고 선관위에 들어갔던 게 그러니까 특전사령부의 3공수와 9공수, 네. 3공수와 9공수가 동시에 갔는데 가니까 이미 저 내부에는 방첩사령부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진이 공개됐지만 왜 서버 사진 찍고 뭐 그런 선관위 그 네, 서버 네, 사진 네. 찍고 하는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네. 그 사진 찍는 애들이 방첩사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기무사. 아니, 왜 아니 사실 선관위가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뭐 어떤
중심지라고 볼 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공을 그러니까요. 들여서 저희도 다 그게 처음에 의아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뭐 황교안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네. 주구장창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해오고 있는데 지난 총선 역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주장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포고문에 대통령의 담화문에 나타나지만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네. 그 핵심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압승한 선거 결과를 못 믿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불신이 있는 거고. 네. 근데 거기에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어떤 이론적 뗄감을 준 거고요. 그래서 지난 선거가 지난 총선이 여론조사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강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앙선거위원회만 간 게 아니라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있잖아요. 네. 줄여서 모든 여론조사 그렇죠. 내용이 모이는 네. 것이죠. 네. 소위 말해 줄여서 이제 여조위라고 하는 여조위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도 가지만 네. 여조위에 가는데 그 여조위에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각종 자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론조사 꽃에 가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여론조사 꽃에 가는 병력이 특전사 병력이거든요. 네. 특전사 병력인데 이 병력이 오늘 그 인터뷰에서 곽종건인가요? 네네. 곽종건이죠. 네, 특전사령관이 면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뉴스 공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론조사 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회하고 선관위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뉴스 공장을 폐쇄하려고 간 걸로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세 군데 얘기하는데 국회와 중앙선관위와 네. 여론조사 꽃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뉴스 공장에 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선관위도 서버를 이제 유심히 살펴보고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는 그 서버를 일테면 탈취를 해서 탈취를 하고 여론조사 꽃 탈취를 해서 뭔가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이 옛날 기무사, 지금 방첩사가 조작의 달인들이거든요. 없는 사건도 잘 만들어내는 선수들이라. 그걸 조작해서 실제로 봐라. 이렇게 부정선거 여론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그 이번 총선 결과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했을 수 있다, 재선거를 이런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큰 그림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이 있는 건데 실제로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선관위에 경찰과 함께 군이 합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합수단을. 실제로 계엄이 성공하면 합수단이 만들어지는데 합동수사본부 전두환이 했던 거죠. 그 합수단장을 전두환 때는 보안사령관이 하잖아요. 관장을. 지금은 방첩사령관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여인영이 하는 거예요. 합수단장을.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 그걸 합수단을 만든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걸 수사하겠다는 거죠. 수사하든 조작을 하든 뭘 하겠다는 거죠. 네. 듣고 보니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상적인 서늘해지는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정상적인 어떤 수사나 이런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선관위나 이런 서버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혐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리력으로 탈취하는 아마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지난 총선 때 한번 돌이켜 보면요. 1월, 2월 막 이럴 때 민주당에서 공천 잡음 막 생기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다른 여론조사 회사들은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원래는 민주당이 압승하리라고 봤는데 현 정권의 이 실패 때문에
민주당이 압승하리라고 봤는데 이거 뭐야 뭐 민주당이 떨어지고 국힘이 올라오네 하면서 네. 국힘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여론조사 꽃은 일관되게 민주당이 높습니다. 일관되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압승이 그대로 확정될 거라고 봤던 거거든요. 그걸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렇죠. 딱 찍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거든요, 실제로. 실제로는 그 비슷하게 나타났죠. 서울 지역에서 결과는. 몇 군데 뭐 틀리긴 했는데 전반적인 판세는 여론조사 꽃의 그 흐름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선거 결과로 이어지니까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야말로 망상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 근데 이 하루빨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여인영 이 방첩 사령관을 빨리 체포를 해서 네. 신병을 확보하고 뭐 어떤 일인지 빨리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뭐 이렇게 3인방을 살펴봤고 그 외에도 뭐 수사해야 될 대상들이 사실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뭐 공조 세력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다 연루하자면 너무 많은데 일단 그 국무위원들도 그렇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그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중에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상당한 방조 혐의가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 정치권에서는 그 이른바 원내대표죠. 그 추경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다.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한다. 좀 발표됐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 추경호 대표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원들한테 자당 의원들한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당수가 아마 국회로 가고 있었을 텐데 그거를 발길을 돌리게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은 국회로 들어가요. 국회로 들어가면서 우원식 의장한테 자기 갈 때까지 개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개회를 늦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 못하게 사실상 막은 거죠. 이 두 가지 혐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본회의 개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모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좀 의심스럽다는 반응들이 그때도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불법 계엄의 해제를 방해한 거니까 달리 말하면 불법 계엄을 방조한 거죠. 이 부분도 하여튼 빼놓지 말고 반드시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일 그 탄핵 표결에 대해서 전망을 해봤고 오늘 드러난 충격적인 그 내란의 실체 그와 관련된 증언들에 대해 살펴를 봤고요. 또 이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현직 대통령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뭐 물론 현직에 있어도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죠. 뭐 수사기관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뭐 체포하고 구속도 할 수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할 텐데 그렇지만 이런 내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대통령이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그렇죠. 반드시 탄핵안이 가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엄령 선포 이후에 3일째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연일 걱정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가장 큰 리스크인 거죠. 이 리스크를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탄핵하면 뭐 헌정이 중단되고 국가가 혼란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하루라도 윤석열이 대통령에 더 머무는 그 자체가 리스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리스크의 원인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내일 뭐 어쨌든 표결이 이뤄집니다. 그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어쨌든 상당수는 지금 그 탄핵안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국민들의 정말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를 당사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지역구에서도 그 시민들이 그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뭐 사무실을 찾아간다든지 그 앞에서 집회를 연다든지 많이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탄핵안 가결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뭐 두고두고 져야 될 것이란 거를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알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지난 대선 때 이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저 나름으로는 이제 발언도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우리 사회를 휩쓴 이 공정이라는 담론에서 사실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내로남불이 가장 심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검사 시절 때부터 익히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불리한 사건들을 어떻게 뭉개고 남을 어떻게 공격해서 이렇게 커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아픈 과거가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우리 국민이 대체로 현명한데 지난 대선 때는 뭐가 좀 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뜻밖의 결정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거짓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능성이 지금은 뭐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뭐 여전히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그 많은 시민들은 국회 앞에 총 집결해서 이 탄핵 표결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또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 모두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논설도 함께 계속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